홍동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실은 실습 안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행정부 강의를 원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계시는 전문기관, 해양진흥원하고 농지평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시기를 이제 메일을 한 20여 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 파일도 PDF 파일을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행정법론인데 이 파일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수업을 하시면은 이 두 개의 파일에 PDF를 다 확보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제본, 제배도 다 허용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요 연구개발행정법론은 특히 이 앞에 일부분에는 R&D 기획부터 평가, 협약, 제재 조치, 회계 검사까지 R&D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망라적으로 다 기술을 해놨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법령의 해석 사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책 내용은 각자 보시면 되고, 실무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특히 행정법에서 추구하는 그 큰 가치 정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2부편의 행정법 기초론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여기에서 핵심만 뽑아가지고 여기 재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부를 보시다가 좀 미진한 거는 이쪽으로 거슬러 가서 함께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론들은 특히 과학기술 행정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그대로 이론하고 접목을 시켜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도 다 마찬가지로 해놨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PDF 파일을 참여 못 해오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냥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그리고 오늘하고 다다음 주 또 이 시간하고 우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약 4시간에 걸쳐서 큰 이론 부분은 거의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공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공익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헌법도 마찬가지로 공익법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공법의 범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관계되는, 다수인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의 반대어로 이제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민법을 이제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법의 이제 이 사자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에 관계되는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법의 범주에는, 공익법의 범주에는 관계 설정이 국가라는 행정청하고 그리고 국민의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국가 안에도 여러 유형의 행정청들이 존재하는데,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도 이 공익법의 범죄를 같이 다루게 되죠.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는 우리가 종합조정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종합조정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그 종합조정에 응해야 되는 이제 관계부처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사실 행정법의 우리 연구 대상입니다.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런 종합조정은 사실은 이 R&D 행정에서만 이 종합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모든 부처에서 사실은 종합조정이 다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환경부가 종합조정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처들은 관계부처가 되는 것이고, 노동행정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역시 종합조정 부처고 나머지 부처들이 관계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속한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종합조정부처와 거기에 응하는 관계부처의 위치가 항상 바뀌게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합조정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이 과학기술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익 쪽의 주 범주고, 반면에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이 민법이나 또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상법, 이런 류들은, 기본 컨셉이 이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당연히 그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들은 국민 상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대신 뭐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또 장가를 하는 국민, 승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사람 또는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이라는 표현은 뭐 법조문에는 없습니다만 사람이나 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법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자연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법인은 그 용어 그대로 보면은 법률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 태생을 하게 되면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이 자연인만 가지고는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연인이 결합을 해서 단체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자연인이 출연하는 재산을 기초로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은 사단법인이고 농지평처럼 재산이 일부 대개의 전문기관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출연돼 있습니다. 명목상의 금액이 부처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출연의 조건은 재산이 출연된 거니까 재단법인으로 그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합을 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로서 그 법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서 법인의 설립 관계를 정하지만은 민법 그 자체는 사법이지만 큰 줄기에서는 어떠한 법률도 100% 사법, 100% 공법인 법률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90% 이상이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면 민법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90% 이상 다루면 우리가 공익법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법 조문에도 역시 공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 조항은 법인 설립의 허가권자가 행정청, 중앙행정청 또는 지방자치행정청이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국민과 행정청의 관계가 그 조문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문 수준에서는 공익조문입니다. 공익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법 조문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서 특히 핵심 가치가 되는데 행정법 이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로 탄생한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 헌법에 사실은 이 공익의 가치를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키워드가 헌법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은 상당히 개괄적인 국가 행정 조직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법률 중에서 90% 이상이 다 행정법입니다. 10%도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법의 범주,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들이 모조리 갖고 있는 국민을 상대하는 법들은 다 행정법의 범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헌법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법으로 옮겨보면은 군대 행정 조직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라는 이 공익적인 가치는 검찰, 경찰 행정 조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기타 모든 부처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행정은 당연히 공공복리 차원의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렇게 유형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하고 사법의 경계선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영역, 국민 상호 간의 영역이지만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특히 노동관계법이 그러합니다. 특히 상법 영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이 고용인 간의 관계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고용인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냥 사법관계, 국민사호 간의 관계로 놔두게 되면은 계약이나 고용관계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해주고, 또 노사관계를 진행한 과정에서 노동쟁의의 그 범주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한 줄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는 사법관계인데 국가가 개입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법이 그러합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발생자의 그 소유권이 있는 사법사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사호 간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지식재산을 출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누구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역도 공사법이 혼재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법을 구별하는 필요성은 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관리합니다. 공익법은 다른 말로 행정법이라고 그대로 동의어로 쓸 수가 있는데, 공익과 관련되는 법률 관계는 행정소송으로 다 다릅니다. 행정소송으로. 그리고 사익과 관련되는 법률 관계, 국민사호 간의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게 되어 있죠.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행정청 사호 간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거나, 또는 국가와 행정청 사호 간, 국민과 행정청 사호 간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때 행정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보충적으로, 최종적 또는 보충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심판도 합니다. 탄핵심판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법 관계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공법, 사법을 나누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공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공익 때문에 사법 관계하고는 다른 그 법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해석 원리, 이런 것들이 사법의 영역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공익을 가치로 하는 이 행정법의 영역은. 그리고 이제 공법 관계는 다시 우리가 권력 관계하고 비권력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철저하게 행정청을 중심으로 나눈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정청은 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력, 또는 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갖고 있는 관계는, 그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는 권력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명시적이지 않은 관계, 법 조문에서는 다소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해 놓은, 예를 들면 행정계약 관계를 씁니다. 연구개발 과제 협약. 표면적으로는 수평적이지만은 약관식 계약을 이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미 행정청이 완성을 해놓고 상대방이 거기에 서면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일 경우에 권력 관계, 아닌 경우는 비권력 관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것의 유형은 R&D 행정에서는 행정 제재 조치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 처분,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권력 관계입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은 행정적인 필요에 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건을 판단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는 거기에 응하는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행정청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행사한다는 의미로 권력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국민이라고 하는 위치는 언제나 열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서는 항상 국민은 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힘은 없지만은 법조문에서는 행정법에서도 그러하지만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의무사항들은 법조문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권리를 추구할 때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나 국민의 관계는 행정청하고 비교하면 항상 힘이 없는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법의 영역에서 정부에서 하는 행정의 영역에서 사법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 관계는 공익법 관계, 공법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공익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그러합니다. 공무원이 일시적인 업무상의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공익이라는 개념이 개입되지 않은 일반인 사인의 위치에서 공무원의 업무상의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법관계로 분류합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이 추진하지만은, 그래서 용역계약에는 반드시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행정법, 이 공법관계에서 얘기한 행정청이 아닙니다, 절대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청장, 그 장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청을 돕는 이 직제들, 과장, 실장, 국장, 실장, 차관, 또 각종 위원회 조직들,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돕는 주변 조직, 이 직제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권한은 행정청만이, 장관만이, 청장만이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법의 계약의 영역에서는 행정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이름이 계약의 그 관리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청에서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을 조달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이라는 우리가 가치를 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건을 단순히 사가지고 필요한 필기구나 필요한 장비들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사법관계로 다 범주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국민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안에서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재산. 그 재산을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이다. 이 행정자는 특히 공익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과거에는 특정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구역질해서 일반재산 용어가 바뀌었는데, 행정재산은 기본 개념이 공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사용할 수도 있고, 행정청과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국민이 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그리고 도로, 다 행정재산들입니다. 국민이 주로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걸 이용하고, 하천도 행정재산들이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이 공익적인 가치가 다 행정재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기 전에는 처분이 불가능해요. 국가의 소유지만은 소유권을 처분하는 기본적인 팔 수 있다는 개념, 파는 것이 불가능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그것이 국가의 소유이든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든 행정재산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팔 수 있냐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서 공익적인 용도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일반 재산화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도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행정재산들이 그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국민 또는 다른 행정청에 그 재산을 탈 수 있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행정재산은 공익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 왜 그게 처분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행정청이 처분하게 하면은 그 재산의 소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불가능하게 설정을 해놨다. 우리가 이 법치행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한다 이런 용어인데 사실은 이 법치행정 이전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 박근혜 이 정부의 사태 때 등장하는 용어 중엔 통치행위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 용어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통치행위는 말 그대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통치행위라는 이론이 창안된 기원이 원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통치행위라는 이론을 역으로 설계해서 맞춰준 겁니다. 행정부 학자들이. 왜 그런 설계가 필요하냐.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떤 의사결정의 영역,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계엄을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외 파병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다 권한을 줘놨는데 결정권을 이것이 맞다 그러다라는 법적인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정서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나라일수록 통치행위의 범위는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나라는 통치행위가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는 이 행정 적용되는 이 행정법의 영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반비례 관계가 항상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통치행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런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적어도 헌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법률은 피해갈 수 있어도 통치행 이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은 피해갈 수 없다. 근데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헌법에 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일지라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 이전에 요즘 고등학교 사회책 정도에 등장할 겁니다. 빠르면 중학교 사회책 정도에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다. 또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타당합니다.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문법, 민법이라는 성문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딱 둘이기 때문에 국민 대 국민이기 때문에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이해와 조정을 얻어내면은 이 국민 상호 간의 관계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문법 국가들은 민법이라는 걸 두지 않더라도 재판작용을 통해서 이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민법전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만약에 행정법이 불문법이라는 걸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 권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범위가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대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행정권한이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확장이 될수록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에 있어서는 세계 모든 나라는 무조건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국가의 행정조직, 물론 지방자치행정을 다 포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조직은 반드시 그 조직의 구성에 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고, 그게 행정조직 법률요구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그 행정조직의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또는 그 위로 올라간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 안에는 정부 조직의 그 구성 근거와 직무 권한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유형들을 우리가 행정작용의 법률요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법적 근거, 작용의 법적 근거가 모조리 다 필요합니다. 행정법의 영역에. 특히나 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작용들은 무조건 행정법 조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간혹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들, 이런 것들은 법 조문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익을 받는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이익을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법 조문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주든 피해를 주든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좀 법적 근거가 미약하더라도 이 분쟁의 영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익을 주는 영역이지만은 그 옆에 있는 이익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이익을 받는 국민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피해를 받는 영역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허가를 줄 때 경쟁 관계, 이 다수의 신청자 중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한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된 사람은 이익을 받는 것이지만은 선정에 탈락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법 조문 자체는 이익을 부여하는 조문이지만은 피해를 당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익을 부여하는 그 법 조문의 근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익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 내부의 행정법 관계를 우리가 또 유형화해 보면은 아까 권력 관계하고 비권력 관계로 크게 나누었지만은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 관계는 행정청 하고 간의 관계, 행정청을 중심으로 다 이론 구성이 시작이 됩니다. 행정청 하고 간의 관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죠, 행정청. 그리고 외부 관계는 행정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당연히 행정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위치에는 국민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계는 개념적으로 행정청과 국민 사후 간의 관계가 이 외부 관계에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종합조정 관계는 내부 관계, 그 다음에 행정청과 국민 사후 간의 관계, 그리고 R&D를 수행하는 종합조정부처의 미래부를 제외한 무수한 그 R&D를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들은 이 외부 관계를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죠.
행정청과 국민 간의 관계를, 예산을, 연구기관의 우수한 법인을, 연구과제를 선정하면서 바로 국민하고 법인이라는 국민과 이 행정청의 이 외부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관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전문기관들은 주처의 산하기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평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전문기관을 갖다가 행정법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구해서 해석을 하면은 행정처로 분류합니다. 위치가. 왜 그러냐면은 농림부 장관의 행정권한을 농기평의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해서 행정권의 일부를 위탁받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 농림부의 산하기관이 되고, 그래서 이 행정권한을 수직적으로 일부를 나누어 가진 걸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내부 관계가 아까처럼 종합조정과 관계부처의 관계라는 이 다소 수평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은 행정청 내부 관계는 상하 관계도 존재합니다. 상하 관계로. 그래서 주처 장관하고 농기평의 이 원장님과의 관계는 바로 행정청 상하 간의 내부 관계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기평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의 위치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도 동일한 행정을 국민이 농림부 장관의 문서를 받았으면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을, 또 농기평 원장의 문서를 받았으면 농기평 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관계에는 외부 관계도 그러하지만은 특별한 권력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권력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력이란 힘이 일반적인 힘을 넘어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다, 특별한 힘이다,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관계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 관계에서 상위 행정청과 하위 행정청의 관계를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로 분류합니다. 농림부 장관과 농기평 원장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로 분류합니다. 상명 하복 관계가 존재하고 이 안에는 행정권의 일부를 법률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면서 아래로 일부러 나누어 주면서 감독관청이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직무상의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법조문에 없지만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부 관계에서 특별 권력 관계고, 외부 관계로 국민과의 행정체 관계로 나가서 특별 권력 관계로 보면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국민과 법무부,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또는 교도소장이라는 행정청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국민은 엄청난 기본권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된 그 상태로. 그래서 반면에 법무부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이 행정청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막강한 일반 국민에 대한 이 힘보다는 더 엄청난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을 특별 권력 관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하는 관계.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하고 군 복무를 가는 행정청 사호간의 관계. 휴가도 못 나오고 외출 외박 못 나오고 항상 소병 근무를 해야 되고 엄청난 기본권의 제약을 갖게 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을 특별한 권력 관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라는 것은 100%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또는 완화되는 상황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납치를 열어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완화되는 상황은 특별 권력 관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조문에 없더라도 사실상의 강제력 때문에 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 오직 완화되는 법조문에 없더라도 응해야 되는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재해 상황 또는 지진이라는 자연적인 재해 상황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행정법들은 전쟁이나 재해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법조문들을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이나 지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조문이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마저도 법조문에 없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오히려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전쟁이 났을 때 긴급 대피 명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긴급 대피를 하는 법조문이 없다고 상상을 했을 때 법조문이 없어서 행정청이 긴급 대피 명령을 발동을 안 했을 때는 모든 피해는 국민이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또 지진 상황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긴급 대피하라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이라 행정처분이라는 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이 되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지역에 있는 국민을 긴급 대피하라고 하는 이 구술 명령은 이론적으로는 구술 행정처분이 될 경우입니다. 법 조문이 없다고 해서 대피 명령을 발령을 못했을 때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법률 유보, 법 조문에 근거한 행정이라는 이 이론을 일부 후퇴시킨 이론이 바로 이 예외적 상황이 됩니다. 자연이나 인위적인 재해 상황에서는 근거가 없어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예전 과학기술 행정에서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유형입니다. 행정법을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R&D 행정을 하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생겼을 때 어느 법조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행정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그러하지만은 지역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제주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그 지역민한테는 법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민한테만 존재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들은 두 번째로는 인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 미칠 건지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국내에 있던 해외에 나가 있던 다 적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역적 효력 속에는 인적 효력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인적 효력 속에는 지역적 효력도 사실은 부과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것으로 지역적 효력을 보면은 인적 효력도 함께 우리가 그 양면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적 효력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구라는 것을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별로 분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국가라고 하는 이 영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지구라는 이 토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상하 관계에 이 영토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민법상의 소유권 관계도 이 토지의 상하 관계로 지표면하고 지표면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에까지도 이 상하 관계로 소유권의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하를 끝없이 파고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의 영역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토지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 지하의 이 영역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근데 이게 지하의 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몇 메다까지 지하 몇 메다까지 뭐 몇백 메다까지 인정해야 된다. 그런 국제적인 조약은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과학기술적으로 남의 영토를 침범해서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착기로 끊임없이 뚫고 들어가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영토를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지하 공간을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지하 공간에 대한 이 범위의 문제도 국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에 대한 이 범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연공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영토의 상공에 대한 상공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할 건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연공의 문제로 이제 등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토를 기준으로 이제 이 효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토하고 동일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등록을 갖고 있는 선박, 이런 것들은 한국의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공해상으로 나가더라도 한국의 영토가 연장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선박까지도 연장이 돼 있고 비행기까지도 한국의 영토가 연장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한국법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행기는 한국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장에 대해서는 막강한 경찰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공해상을 운항하고 있는 그 선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선장한테 주지 않으면은 육지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그 상황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동해봤자 이 상황이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선장한테 경찰권을 바로 줍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비행기장한테도 경찰권을 줍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항공기장에 갖고 있습니다. 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토가 확장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땅콩항공 회항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행정법적인 측면이나 경찰권의 측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적절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장이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장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경찰권의 일환으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대한항공의 이사였다는 특이성밖에 없습니다. 기장의 입장에서는 승객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은 법에서 부여한, 항공보안법에서 부여한 항공기장의 경찰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제압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법 이전에 대한항공의 이사와 대한항공의 고용인들한 관계 설정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관념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민법적인 관계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민법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가 그 순간에 공익적인 가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기장의 경찰권의 이 행동에 대해서, 경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가치 판단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기장의 경찰권의 행사가 전혀 안 됐던 것이죠. 오히려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민법적인 관계에 지배를 받아서 비행기를 회항을 시키게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항공보안법에는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장의 경찰권에 대해서는 행정법은 전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단순히 항공 범죄 행위고 자체에 대해서 판단해서 국민,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했다라고만 판단, 형법적인 가치 판단만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행정적인 가치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특별한 사례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법률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이 상호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령의 상호관계.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으면은 과학기술기본법이 개괄적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려면은 아랫단계 주체화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대통령 영의 형식으로 제정이 되는 것이고, 더 구체화하려면은 미래창조과학 부령의 형식으로 또 구체화를 해나갑니다. 근데 법률에 있는 조항이 우선하겠죠. 대통령에 있는 조항보다, 그리고 부령에 있는 조항보다.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 특별법 우선의 원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법 우선의 원리에서는 법률학자조차도 사고를 일으켜서 큰 우려를 범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운명을 같이 하는 대통령령, 부령, 또 법률 또는 법령의, 대통령이나 부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훈련, 고시, 지침이라는 행정규칙들까지도 한 세트로 우리가 운명을 봐야 됩니다. 한 세트로.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끊임없이 구체화해서 내려간 훈련까지 이 일단을 다 합쳐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우리가 봅니다. 법적인 해석을 할 때는. 그리고 농림기술개발법이 있다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림기술개발법은 과학기술기본법하고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입니다. 농림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리에 따른다면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과학기술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림기술개발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러면은 농림기술개발법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운명을 같이 하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까지 풀세트로 같이 적용을 우선 1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농림법률에서 훈련, 행정규칙까지를 검토했는데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돌아와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이 풀세트를 2순위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과학기술기본 풀세트 중에 하나 우리 실무적으로는 공동관리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체화법입니다. 그것이. 과학기술기본법을 1차로 구체화하면 과학기술기본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으로. 그리고 기본법의 특별한 조문 몇 가지를 또 구체화한 것이 공동관리규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시행령 2입니다. 형식은 대통령 0이고. 그래서 R&D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의 이 풀세트의 법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적용이 영역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과학기술 기본법에 있는 풀세트, 공동관리규정을 포함한 풀세트 중에서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이 있으면 2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리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것이냐. 그래서 농림기술법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 실무적으로 내려가면은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적용이 되거나 훈련 도입 지침에 있는 조항이 일부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기에 훈련 고시 지침보다는 대통령령이 우선이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리를 느닷없이 거기에 적용을 해서
농림법의 풀세트의 범죄 밖에 있는 공동관리 규정을 느닷없이 적용을 합니다. 공동관리 규정이 상위법이라고, 물론 행정규칙에 비하면은 이 제정의 형식은 상위법인데 운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농림법의 일단의 세트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이 세트하고는 운명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농림부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림법의 이 풀세트에 있는 행정규칙을 적용을 하면서 해석의 원리로 느닷없이 대통령령의 공동관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리에서 잘못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쉽게 법률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법률하고 운영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에 올리면 농림부의 법 플러스 운영을 같이 하는 걸 다 1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일반법 보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운영을 같이 하는 이 세트를 2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리의 핵심이고 가장 실무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 근데 예외적으로 특히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또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때. 또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훈령이나 고시 지침이 개정될 때 우리가 규칙에다가 경과조치를 두면서 소급 입법을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소급 적용한다는 이야기하고 소급 입법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급 입법을 한다는 이야기는 소급 적용하는 법률과 같은 것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법 조문을 통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내용을 법 조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규칙도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소급 입법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는 법 조문에서 수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급 입법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을 통해서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 조문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소급 입법의 문제는. 그래서 법 조문에서 소급을 선언하고 있는 거는 그 조문에 따라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거는. 근데 소급 적용한다는 문제는 법 조문에서 소급이라는 걸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조문을 국민의 이익을 정진하도록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급에 대한 선언이 없더라도 그래서 적용과 소급 입법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소급 입법과 소급 적용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R&D 행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법을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아까 말씀한 그 소급 입법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미 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완성된 사람에게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규칙에서 우리가 경과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과조치에는 소급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 또 선행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결정된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자체를 규정사실화 시켜주는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법에 의해서 사실관계 완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국민이 예를 들어서 국민이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상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에는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그걸 접수받은 전문기관 또는 행정청이 그 신청서를
일정 기간 안에 처리를 해서 신청서에 따라서 선정을 하든지 선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처리를 안 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과거의 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장시간 처리를 안 함으로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적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관계가 완성이 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이걸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 있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행정청이 과도하게 행정처리를 지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이 과거에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 신청의 요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었으면은 행정청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과거의 법으로 따라 처리하게 돼요. 과거의 법에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리가 예외 영역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 합리적인 절차를 행정청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부담까지도 국민한테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은 국법에 의해서 신청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경우에는 그 국법에 의해서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소송에 의해서 신법에 적용을 받아서 선정에서 탈락이 된 사람은 행정청의 과도한 지연이라는 부분을 이 소송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국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요건이 만족이 돼서 이 과제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도 우리가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나 또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시한을 준수한다는 것이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처리들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 누구의 소유권인지를 법률 조문에 의해서 확인해 주는 것. 관할 법원 산하에 있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다 확인을 해주는 거.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처분입니다. 처분. 이런 것들 중에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거는 그 당시의 법률관계를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국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적절하지 않은 사례일 수 있는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 장애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으로서 정부에서 어떤 차량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장애인의 복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설정이 됩니다. 우리 장애인의 등급이 A, B, C 등급이라는 결정하는 문제는 행정처분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근데 이 장애인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법률 관계를 결정하는 문제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세금의 재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의 등급이라는 것이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급이 추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으로 봤던 유형의 이 결함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의료기술은 장애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등급이 A, B, C 등급에 해당하면 그 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재 법에 해당이 되는 복지 혜택이 부가적으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R&D 행정에서 특히 많이 참여 제한, 전형적인 행정제재 처분입니다. 그리고
제재금 또는 제재부과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재금,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제재 처분의 유형들입니다. 이런 걸 부과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불이익이라는 제재를 받는 원인된 행위를 했을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행위시의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리는 형법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벌을 부과한다. 벌의 유형에는 벌의 유형에는 형벌을 비롯해서 그다음 과태료 같은 질서벌, 또 형벌과 질서벌의 가운데 영역에 있는 범칙금, 기본적으로는 범칙금은 형벌입니다. 근데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죄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금전으로 떼우게 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교통범칙금, 조세범칙금. 그리고 행정청의 어떤 행정에 협력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질서벌입니다. 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우리 이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로 다룹니다. 응해하지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라는 뜻이 기간을 넘기거나 행자는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행정에 협력해야 되는 기간을 넘었거나 게으름을 피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 판사면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 과태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제재로 내려옵니다. 제일 아래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벌이라고 하면은 형벌, 범칙금, 그다음 질서벌, 과태료, 공의름, 질서벌, 그다음에 제재 이렇게 행정 제재 이렇게 우리가 벌의 유형에는 행정벌의 유형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형법의 해석 원리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형법에서 제1원리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원리입니다. 법 조문에 없지 않으면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죄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법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형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리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법무부에서 기소권을 행사해서 사법부의 중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때 법무부가 이 형벌 부과하는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무한대로 확장이 돼버립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 원리가 없게 돼버리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지만이 죄로 다룰 수가 있다. 이 원리가 바로 행정의 벌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같은 경우에 거의 벌칙 조항들이 행정 형벌 조항입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해서 징역 몇 년 이런 것들이 행정 형벌 조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범칙금, 근거가 없으면 절대 부과할 수 없고, 행정 제재도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제재 검이든 참여 제한이든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령을 우리가 이야기할 땐 국민이 준수해야 될 우리가 이 법의 범위, 법은 누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법부터 행정규칙까지 풀세트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준수해야 될 이 법의 범위하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되는 법의 범위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행정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규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법의 제정 형식이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만 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효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없는 우리 권력 분립의 축에 있는 입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법은 존재할 수 있어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그래서 국회 규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국회법 밑에 바로 국회 규칙으로 바로 내려가죠. 거기 대통령령이라는 형식이 존재할 수 없죠. 입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원 초과는 헌법재판소가 하지만은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제정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법원 초과는 할 수 있지만은 대법원 규칙으로 대법원 법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부의 통제상 행정부에 속해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우리가 입법의 형식을 부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설치 근거를 갖고 있는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근데 이 행정 조직의 구조상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근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좋은 이런 중립적인 기구로서의 우리가 이런 입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감사원법을 감사원이 소관을 하지만은 감사원법 시행령을 입법부 밑에 있는 감사원이기 때문에 행정부 밑에 있는 감사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제정 안 합니다. 감사원 규칙으로 가려요. 감사원 규칙으로. 그 다음에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은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권력의 한 축으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근데 그게 우리 정부 조직에 의하면은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있지만은 헌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근데 대통령 밑에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을 하지만은 그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으로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구체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입법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의 측에서는 헌법에서는 입법부라는 국회,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입법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행정권, 그 다음에 법을 해석하는, 우리 해석은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해석 권한을 갖고 있고 한국 내에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 그래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헌법재판권, 사권력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권,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공공부문의 선거는 다 관장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권을 한 축으로 우리가 봤을 때 5권 분립 정도로 우리가 이 수평적인 이 국가의 큰 권력의 축을 5권 분립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헌법상의 권력은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권력으로 우리가 검찰, 경찰권, 플러스 감사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송통신권, 여러 우리가 권력의 축에 놓을 수 있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은 헌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제6의 권력으로 감찰권, 그 안에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집어넣어서 감찰권으로, 또 방송통신권은 워낙 국민의 이 기본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통신권 하나로 우리가 권력의 축으로 나서 실권 분립 정도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작용해 왔고, 다만 헌법이 우리가 87년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서 선언한 국가조직의 이 수평적인 권력은 3권 분립 또는 5권 분립이다. 이렇게만 평가되어 왔고, 거기에 있는 묵시적인 이 권력의 수평적인 축으로 봐야 될 권력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사태에서는 특히 감찰권의 이 수평적인 헌법상의 이 독립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순회를
이 시장을 직접 임명해버리면서 사실은 권력의 어떤 수평적인 축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 행정부, 대통령 밑에 바로 수중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런 권력 분립을 3권으로 할지 5권으로 할지 7권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의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대표를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의를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이 국민의 이제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의 산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는 적어도 실권 분립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의 상황을 봐서는 수변적인 말씀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그 행정규칙을 말씀드리다가 조금 다른 논의를 했습니다. 행정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입법의 방식입니다. 근데 행정규칙이 원래 태생적으로 탄생을 할 때는 대통령을 수반한 행정부 내에서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건 절대 없습니다. 고시, 훈령, 지침, 또 심지어는 행정계획 중에도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행정규칙의 범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출발은 대통령을 수반한 행정부 내에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 범위가 확장이 돼가지고 입법부에도 행정규칙이 존재하고 훈령고의 지침들이 사법부에도 존재하고 헌법재판소도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 왜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은 입법부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큰 축에서는 법을 만드는 기능이지만 입법 행정 기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입법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규칙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도. 그리고 사법부도 사법 행정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헌법재판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선거관리권도 선거관리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기준들은 다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행정부를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만 구속합니다. 그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행정을 국민한테 어떻게 적용할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적용법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확장되는 거.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행정규칙. 이거는 법률하고 운영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위임을 받는 그 위임 조항 때문에 쪼leg의 범위가 국민으로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행정규칙일지라도 실무적인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의 형식, 훈령, 고시, 지침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이거의 기본적인 근거가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으면은 법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법을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행정규칙도 적용을 받는데, 말씀드린 명시적인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은 국민도 적용을 받죠. 근데 행정부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한테 적용되는 이 풀세트는 당연히 공무원도 적용이 됩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만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 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이거는 행정청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적인 효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우리가 사건이 기화됐을 때는 그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운명을 같이 하는 일단의 법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민한테 적용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국민한테 적용할 수 없는 행정규칙을 가지고 연구관의 선정에 이 요건 판단이 자료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으로 해서 무효선을 제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들은 대개의 경우 법령의 근거를 다 가집니다. 그래야 국민한테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도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 해석을 통해서도 이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통해서 효력 범위를 국민한테 확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협약서가 탄생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행정규칙을 가지고서 사실은 R&D 행정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행정규칙이 실무적인 기준이고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보니까 효력이 국민한테까지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무원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미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창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행정계약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계약서인 것이죠. 사법계약이 아닙니다. 공법계약서입니다. 이게 R&D 행정이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그래서 이 행정계약서라는 것을 연구개발 과제 협약서라는 걸 창안해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계약서로서 행정청하고 국민상호간의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범위가 국민한테 갈 수 없는 이 부분을 보충을 한 겁니다. 계약서를 통해서. 지금은 행정규칙이 법령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은 행정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이런 몇 개의 조건들을 준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연구관이 선정을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준수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서는 뭐 존재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는 거니까, 연구관이 선정을 행위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위반이 생겼을 때 법 조문에 근거해서 그 위반 사례를 판단을 하고 제재까지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가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약관식 계약서의 문제점, 사실상의 강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행정계약이 사실은 행정처분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선정하는 결정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처분으로 보고, 결정된 과제를 가지고서 국민하고 어떤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문제는 행정처분하고는 다른 법적인 판단입니다. 행정계약의 유형은 행정처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계약의 유형은 행정청과 국민이 다소 묵시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묵시적으로는 이미 이것도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계약 속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련의 연속적인 R&D 행정의 여러 행위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할 때는 끊어서 우리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문제,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걸 선정된 과제를 국민한테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서명하는 문제, 계약 체결하는 문제는 행정계약의 유형,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를 잘 사용하는지를 검사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행정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계약, 회계검사는 회계장부나 이런 것들을 행정청의 입장에서 다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의 자료들은 행정처분의 근거자로 다시 사용됩니다. 어떤 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비를 회수 처분하는 근거자료, 그 다음에 남용했을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회계검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이 과정도 행정법적으로 행정조사라는 우리가 의미부여 가능하고, 행정조사는 대개의 경우 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본 정보가 특히 세무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의 유형입니다. 나가서 일단 조사해서 이 범칙금, 조세 범칙금이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를 하고 이 근거자료들을 법조문에 대입해서 행정처분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과 국민이 이 적용을 받는 법의 범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청에 계십니다. 행정청의 입장으로 다 보기 때문에 상위 행정청, 하위 행정청의 구성원이 뜨입니다. 전문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당연히 행정규칙 제정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 제정합니다. 대신 하급행정청이 정하는 행정규칙은 행정의 실무기준은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상급행정청의 권한인데 그 일부를 위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실무적인 국민에 대해서 적용하는 실무기준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승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행정청 내부 관계에서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 간의 내부 관계에서 우리가 이 행정규칙을 하급행정청이 개정에 승인받는 관계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공백이 있는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백이 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공백을 치유해 나가는 것인가.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필요한데, 그 공백을 이제, 메꾸는 원칙도 사실은 확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도 지금은, 확립이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 단계에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보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당하거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 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한 20년을 법률을, 행정법을 직접 적용 해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이론의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도 그랬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기초화시켰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론에 많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실무하고 적용했을 때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물론 또 학교에서 행정법을 학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 학문적인 이론하고 실무를 곁들인 이 이론의 변형하고는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일단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근데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공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보충을 할 때는 제일 1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성질이 같은 법을 먼저 끌어와야 돼요. 공익이라는 가치가 투영되어 있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유사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공익법을 끌어와서 거기다가 일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1순위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도 공익법의 범주로 취급합니다. 헌법도 국가행정조직과 국민의 관계, 또 국가행정조직 상호 간의 관계, 국가행정조직의 개괄적인 직무,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합의로 탄생하는 것이면 철저히 공익법입니다. 헌법도. 그래서 헌법 조문 중에 끌어올 수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행정법, 헌법을 기초한 헌법이 공백이 있을 때 끌어올 수 있는 걸 적용을 하고, 그래도 공백이 해소가 안 될 때는 민법 중에서, 사법 관계 중에서, 민법 조문 중에서 이 관계가, 법률 관계가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행정처와 국민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들이 민법에 많이 산재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민법에 있는 조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행정법을 만들면서 이중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있는 조문을 해석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민법의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영역에서 법인격의 유무부터 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민법에 있는 법인 설립 조항을 끌어와가지고 보충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의 문제, 2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에.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 존재하는 일반 재산의 영역에서 타당합니다. 일반 재산과 공익 개념이 설정이 안 된 영역이기 때문에 처분이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행정청이 내팽겨 쳐놨을 경우에 국민이 10년간 소유의사로 그걸 정작했을 때는 소유권이 국민한테로 갈 수 있습니다. 민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물론 일반 재산은 공익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된 영역이 당연히 합법관계일 때 민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행정재산의 영역에서도 처분, 파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은 행정재산의 소유권을 민법에 있는 그 소유의사로 10년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걸 적용했을 때 행정재산이 시효의 원리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이 취득 시효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재산일지라도 물론 아까 공익의 개념이 있는 행정재산인데 처분이 불가능하지만은 처분이 불가능한 거하고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행정청이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없어지는 문제는 또 다른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민법의 조문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다음에 기간을 산정하는 문제, 이건 다 민법에 다 있습니다. 이 기를 제외한다, 이 기를 포함한다, 이런 문제, 그런 것들, 그래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빼고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법에서 중복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을 다 차용해서 다 사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중에서도 국민과 국민의 관계밖에 적용할 수 없는 것, 이건 절대 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법관계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 이거는 손해배상의 배상 책임자가 국가이든 국민사호관이든 손해배상 책임자가 부담하는 문제, 이건 다 공법이든 공익의 영역이든 사익의 영역이든 다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 그래서 민법의 손해배상의 원리는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행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원리적으로는 공익에 관련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그리고 그런 입법례도 많이 있고 해외에는. 우리나라에는 행정으로 공익이란 행정으로 발생한 손해도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손해배상, 행정에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 행정소송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민사소송, 사익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문제.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지만은 금전으로 배상하고 부가적으로 그 실제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원상 회복의 원리가 이 민법에 있는데 이런 건 행정법에 타당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이 어떤 훼손을 했을 때는 돈으로도 보상을 하지만은 부가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은 원점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원리죠. 이거는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게 민법 조문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 조문도 수평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의 조문에는 이것이 강행 조문이냐, 임의 조문, 변형을 할 수 있는 조문이냐는 걸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제 협약과 관련되는 조문은 과제 계약서에서 변형해서 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제가 걸리는 26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요 정도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행정법 해석론부터 또 뒷부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